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약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다우는 4일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호전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8,55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 지출을 위해 다음 주 중 사상 최대인 1,0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섭니다. 이 재무부는 다음 주 중 2년과 5년 그리고 7년물 국채를 1,040억 달러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닷새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금융주가 지수 반등을 견인했으며 독일이 0.8%, 프랑스가 1%, 영국이 0.1% 전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을 알리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석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5% 상승해 배럴당 71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만이 약보합을 기록했을 뿐 S&P 500과 다우가 모두 올랐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0.69% 오르면서 8,555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표가 가장 좋았는데요. 경기 선행지수, 5월 경기 선행지수가 2달 연속 올랐고요. 이 밖에도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라든가 고용지표가 모두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나흘 만에 상승을 했네요. 네, 우선 이번 주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여전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었지만 주식시장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정도 자체가 좀 달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초에 발표되었었던 주택경기 지표라든지 물가지표 등도 분명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다만 주식시장의 어떤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았었고 하지만 약간의 조정을 보였었던 현재 단계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주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용지표에 있어서 우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진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령자 수가 5개월 만에 첫 감소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수령자 수의 경우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14만 명이 줄어들면서 21주 만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최근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이런 고용 불안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측면이 오늘 반등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점이 나타났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이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었고 이달 들어서는 마이너스 2 수준으로 지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복귀되는 상황이 나타나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 지수가 나아졌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많이 감소되었었지만 최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연이어서 제조업체들의 어떤 가동률이 개선되었었던 점이 제조업 지수의 회복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준 자체가 마이너스 2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플러스 영역으로 완전히 양전하는 모습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의 과정과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 의미를 갖는데 다음 달부터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달 1.1% 회복해서 이번 달에는 1.2%로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 항목 중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특히 금융지표 부분 등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만큼 만약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정체를 보이게 된다면은 올 7월과 8월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될지에 대해서도 또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정을 이끌었었던 내용 중에는 FRB가 밝힌 이 금융 규제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은 은행 업종이 약 2.9%, 약 3%의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최근 의료보험법 개혁 등에 대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주,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약 3%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하락하면서 기술주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일찍 개선된 것이 어떤 다우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면은 국제 유가도 이틀째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에너지 상품주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또 그와 관련된 가격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떤 물가 요인들이 오르면서 이제는 저금리 기조가 거의 끝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지요? 네, 우선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리 투자자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경기가 워낙 빠르게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기업체들은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일본형 경기 불황,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지만 각국 정부의 어떤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우선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기업체들은 이 경기 회복 국면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원재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그 물가 상승 상황이 현재 당분간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소비자들은 계속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소비를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었었지만 이렇게 물가 요인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빨리 사두지 않게 되면은 내가 좀 나중에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선행 소비를 시장에서 유도하게 되는 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최근 에너지나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당장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걱정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을 좀 앞당기기 위한 어떤 순환적인 긍정적 재료라고 우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현재 우려하게 되는 것은 워낙 저금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높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그 과정의 어떤 수급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국제유가의 어떤 단기 수요는 분명 감소세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 맞습니다. 현재 회색선으로 표기된 것이 바로 유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회색 짙은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단기 수요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 최근 보면 2분기 연속 단기 수요 곡선은 분명 감소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된 어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을 설명하지는 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수요 부분에 대한 영향보다는 어떤 재고의 축적 과정, 또 신흥시장에서 빨리 물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투기적 내용이 최근에 어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물가 요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면은 현재 제로금리의 수준에 가까운 이 저금리 상황이 기조 자체가 변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동행적인 방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FRB가 목표 금리를 산정하게 될 때 고려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핵심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를 고려하는 것은 바로 실업률입니다. 최근 이미 우리가 좀 잊혀진 재료로 좀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지만 최근 실업률이 어느덧 1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어떻게 확연한 경기 회복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맘대로 올리기는 다소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내용만으로 당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런 물가 요인에 대한 변화와 어떤 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알고리즘을 좀 머릿속에 좀 심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측면에서 현재 어떤 물가 상승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지금 어떤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주간 단위로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물 또 외국인들의 어떤 관련된 선물 매도세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급 불안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최근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경기라든지 이익 면에서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이와 연결되어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현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에 따라서 웩도덕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1370선까지 지수가 후퇴하게 되면서 이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수급 불안을 더욱더 자극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 신용융자 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최근 오르는 과정에서 신용 매수에 의한 어떤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수준의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이 신용 매수 매물이 전부 다 매물화되면서 오히려 반대 매물에 의한 시장의 조정 압력에 어떤 단초가 제공될 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현재 신용 잔고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난 연말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수가 회복하는 과정 동안 1조 원을 하회했었던 신용잔고 수준이 최근 들어서 4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대로 늘어났었던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7조 원까지 이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 바이사이드 측면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가 줄 수가 있겠지만 이는 경기나 이익 부분에서의 어떤 확연한 모멘텀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모멘텀이 훼손되는 어떤 이런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신용 매수는 지난 2008년 말처럼 오히려 시장의 시장의 하향 변동성을 더 부추기게 되는 오히려 필요 악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과연 반대 매매의 확률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00대 대표 기업의 최근의 어떤 주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포도를 그려봤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500대 기업의 올 2009년 수익률과 그리고 연중 최고치 대비 현재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현재 분포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의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15% 이상 빠진 종목이 전체 500개 기업들 중에 158종목, 약 30%나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신용 매매는 신용 매수를 통해서 매수한 주가가 약 30%가량 빠지게 됐을 때는 바로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에 대한 숫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수급 불안이 계속 좀 부정적으로 악순환이 나타나 줄 수 있는 이런 잠재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조정 압력이 빠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추세적인 매수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일관된 방향성의 포지션이 결정되어야 어떤 수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들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점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종합주가지수 1400선 안착에 상당한 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가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챙겨볼 시장 일정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앞서 말씀을 드릴 때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경기 판단을 위한 미국 FRB의 경기 판단과 관련된 FOMC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초에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등을 포함해서 주택 지표, 부동산 관련 지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이 기준금리와 관련된 또 FRB의 경기 판단과 관련된 코멘트 등이 나오게 될 건데요. 물론 금리 기조 자체가 당장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바뀌기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과연 현재 경기를 미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놓게 될지에 대해서 주시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25일에는 1분기 실질 GDP에 대한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몇몇 가지의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OMC의 결과 내용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대한 동향 또 이와 관련된 경기 판단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센티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채가 다음 주 1,040억 달러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FOMC의 기준금리에 대한 또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다음 주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쉽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분이죠.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구계획 윤곽이 드디어 나왔어요. 뭐 네, 대우건설을 파느냐 마느냐 말이 그렇죠. 많았었는데 윤곽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번 두산그룹이 자구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두산그룹의 자구계획 키포인트가 주요 계열사를 특별 목적회사, 즉 SPC한테 넘겨서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SPC로부터 대사는 방안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주력 계열사를 팔지 않고 SPC에 넘겨서 경영권도 유지하고 자금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전략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대우건설의 풋백 옵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선 SPC 회사를 만들고요. 이 회사에 금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73%를 3조 2천억 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금호는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이 있거든요. 네. 대한통운 지분 51%도 SPC에 넘겨 8천억 원을 조달하고요. 좀 이렇게 해서 4조 원을 마련한 다음에요. 그에 이제 금호생명하고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기타 계열사를 팔아서 1조 원, 총 5조 원의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금호그룹이 풋백 옵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조 원의 돈이 필요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계획대로 되면은 금호 측이 5조 원을 마련하게 되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경영권도 유지하고 자금도 마련하고 그렇죠. 예. SPC를 이용한 이 어떤 두산의 사실 아이디어가 벤치마킹이 곧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금호아시아나 측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 그렇다면 주력 계열사인 대한건설과 지금 대한통운을 어떤 담보 삼아서 지금 그렇죠. 예. 돈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이 괜찮게 보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금호 측이 이제 배수진을 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회사를 담보로 해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SPC에 넘기는 것 자체가 그룹을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은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 입장에서 한 유리한 입장인데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SPC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찾느냐 문제고요. 또 재무적 투자자를 찾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4조 원에 이르는 현금을 주저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예. 일단 금호 측은 연 9%에 육박하는 이자를 SPC 투자자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 이자다 보니까 투자자 모집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금호아시아나 문제가 단순히 이제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어떤 구조조정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구조 재편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재무적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정부의 롤이 정부 어떤 스태스를 취하느냐 그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금호그룹에 7월 말까지 시한을 주었는데요.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이 기간까지 4조 원가량을 SPC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예. 투자 의향서를 체결해야 되는데요. 예. 결국 앞으로 남은 40여일이 금호그룹의 운명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단순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부의 입김까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쎄요, 남은 어떤 7월 말까지 금호그룹 어떻게 핸들링을 잘 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씩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당장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더해서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뭐 지금 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요. 그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 은행권의 그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 김 원장은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가 그 생계자금 대출이다 이런 표현을 밝혔거든요. 예. 아직 그 대출을 늘어난 게 그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지만 그 전세를 든 세입자가 주택을 사거나요. 또 일가구 일택자가 그 큰 주택으로 옮기는 데 따른 것이지 뭐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금융당국 수장의 그 발언을 고려해 볼 때요. 현재 그 정부가 급작스럽게 주택 대출 규제에 나설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예. 일단은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그 김종찬 원장은 추가적으로요. 그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그 단계별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이상 징후는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뛰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예. 단계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가지고 그 지정 확대를 통한 것이 이력시되는데요. 예. 그 LTV 그 주택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투기 지역은 40%, 그 기타 지역은 60% 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그 투기 지역에서는 그 소득 대비 그 부채 상환 능력, 그 DTI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기 지역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스트레스는 그 집값이 오르더라도요. 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보다는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규제하는 그런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 금융당국이 그 중장기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현재 그 투기 지역에 한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투기 지역이 해제되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현재 고려하는 것은 그 투기 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예. 아울러 그 이 이면에는 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놓고 그 보이지 않는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도 있거든요. 예. 현재 그 투기 지역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투기가율지구는 그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 있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가율지구를 해제해버리면은 주택담보 규제, 대출 규제도 없어지니까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현재 그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고요. 만약에 그 하반기 이후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요. 그 당장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부동산 어떤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묘안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할 방침임을 일단은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산업 쪽 얘기도 한번 해보죠. 정부가 태양광을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문에 관련된 뭐 대기업들, LG라든가 삼성 같은 기업들이 태양 전지 시장에 또 뛰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테마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도 태양 전지 그 성장 속도가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태양 전지 성장 속도가요. 그 예. 예상외로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현재는 그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그 태양 전지는 크게 그 실리콘을 원료로 하는 결정계가 있고요. 예. 실리콘이 필요 없는 박막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박막형은 현재 연구 단계이고 그 상업화가 덜 돼 있고요. 현재 그 결정계 태양전지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그 한국과 중국의 그 결정계 태양전지 시장을 비교해 보면요. 한마디로 중국은 이미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그 우리나라는 이제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그 최근 들어 이제 태양전지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대중공업이 그 지난해 4월부터 그 양산에 들어갔고요. 또 LG그룹은 오는 2010년까지 경북 구미에 그 태양전지 공장 2곳을 건립한다고 했고요.
그 삼성그룹도 그 현재 그 LCD 사업부에서 그 태양전지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반면 중국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태양전 시장에 뛰어들면서 세계 최대 구매 생산량을 갖췄고요. 한 예로 그 중국 7대 그 태양전지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7대 대기업의 생산 능력이 이미 그 2008년 기준으로요. 그 일본과 독일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네. 또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나름대로 태양전지 육성 프로젝트를 갖고 가고 있는데 중국이 또 빠르게 이쪽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의욕적으로 따로 추진하는 게 박막형입니다. 그 박막형은 이제 그 반도체하고 LCD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 비슷하거든요. 예.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박막형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단점이 이제 박막형이 그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열 효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지금 8%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결정계는 14%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박막형의 그 열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 이제 그 중국이 그 태양전지를 저가로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태양전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 태양전지 시장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그 박막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박막형의 에너지율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업계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면요. 그 만약에 그 중국이 현재처럼 그 저가로 태양전지를 쏟아내면요. 우리 기업이 노력 중인 그 박막형 태양전지 연구 사업도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빠르게 결정계 어떤 가격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가 빨리 좀 그 박막형의 어떤 가격도 좀 내리고 효율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69% 정도 오르면서 8,555로 끝이 났는데요. 경제 지표가 가장 좋았던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5월 경기 선행지수가 2달 연속 올랐고요. 고용 지표도 좋아서 실업자 수가 많이 늘진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지주업 경기도 9개월 내 최고치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미국채 1,040억 달러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변수가 큰데 일단은 우리 시장 다우가 좀 강보합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나 싶네요. 우리 시장보다 자세한 얘기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